그래서 고전 역학에서 운동 방정식과 에너지와 그다음 두 개의 가설, 궤도 가설과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의 파장대에 대한 정의. 그래서 이걸 쫙 풀어내니까 어떻게 해요? 수소 선 스펙트럼에 나오는 파장대에 정확한 값들이 따다다다다 들어가요. 5명이 노가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페이퍼로 요 수식 4개 지지지 풀어서 딱 끝내죠. 뭐 하더라도 일찍 해야 돼. 20대에 딱 해놓으니까는 획기적이죠. 여러 사람의 인생을 페이퍼 몇 장을 녹여내고 나니까 이미 천재가 됩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공부를 말로 합니다. 수식으로 안 하고 말로 해가지고 논문도 야 편집장 내가 논문 불러줄 테니까 적어 뭐라 하면은 적어서 나오면 논문 발표. 그러니까 뭐다 잘 안 풀려요. 그럼 보통 같으면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지 마누라하고 뭐 딸내미인지 여동생인지 하여튼 여자입니다. 앉혀놓고 와 졸리게 만들어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혼자 막 얘기하다가 풀려서 하면 집에 갑니다. 옆에 앉은 사람은 뭐 혹시 물리학자도 아닌데 머리 아파 죽겠는데 막 하다가 희롱당한 느낌으로 있으면 이 사람 가서 또 논문을 막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력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펜하겐 대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는 논쟁이 붙습니다. 논쟁이 붙었는데 결론 안 나죠. 두 현상에 대한 실험이 다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거수합니다. 자, 입자손, 파동손. 자기가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쪽을 이제 하려고 둘 다 손들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해석할게. 그러면서 양쪽 다다. 말이 되나 해서 야 동전에 양면은 다 안 보이지만 있지 않냐. 그래서 앞면 띄우면 앞면, 뒷면 띄우면 뒷면인데 두 개 합쳐서 빛이다. 그래서 실험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입자선이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 나오는 거지. 두 개가 상보,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긴가민가하죠. 손들어. 내 말 찬성. 과반수가 조금 넘습니다. 50명이라면 한 27명 정도가 찬성. 그래서 땅땅땅 해서 이론이라 안 하고 정리를 안 하고 해석이라고 그러세요. 코펜하겐 해석. 이렇게 해서 빛은 둘 다다. 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70년 지나서 서울대학교에 있던 물리학과 선생님이 물리철학을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돼 하면서 성철 스님의 얘기를 들고 옵니다. 빛은 빛이고 물은 물이요 하는 것처럼 빛은 빛이고 입자는 입자고 파동이지. 빛을 입자도 한순간 깨졌다. 말 되죠? 네, 일단 뭐 그러면서 막 3시간 동안 들으면 또 설득돼요. 3시간 들으면서 제가 설득됐는데 지금 설명 못 하겠고. 그러면서 빛은 빛이고 그걸 입자로 실험하는 순간 빛이 아니고 왜곡된, 약간 변형된, 오염된 빛. 입자로 가고 파동을 하면 거기서 약간 간섭이 들어가서 또 파동이 되는 거고. 원래 빛은 우리가 모른다.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 다만 실험을 그렇게 하면서 얘들이 변형된 형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해석했다고 서울 해석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튼 뭐 그런 흐름인데 그런 시험이 안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보호의 두 개의 가설과 두 개의 역학적 전제 조건, 4개 수식은 무조건 외우고 이걸 전개해서 나오는 결론. 나오는 결론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표로 해서 외웁니다. 전자 소유입니다. 전자의 궤도 반지름. 그 다음에 전자의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의 물질파, 전자의 운동량. 그럼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것은 빛입니다. 즉, 선 스펙트럼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보호의 두 번째 가설 처음과 나중에 궤도의 에너지 준위를 뺀 게 HF나 람다분의 HC로 나온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때 궤도는 N제곱, 우리가 쓸 수 있는 N짜리는 1승 아니면 2승, 비례 아니면 반비례 밖에 없어요. 그럼 궤도는 반지름은 점점 커지는데 좀 빨리 커져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R분의 2제곱이니까 이게 반비례 하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둘의 관계는, 요 둘의 관계에서는 E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K의 R분의 2제곱이니까 역수로 가고요. 이 둘의 관계는 보호의 첫 번째 가설. 뭐죠? 2파이 R이 N 람다다. 물질파로 따질 때 람다니까 여기에 N이 두 개 들어가 있고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하나만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는 N.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는 P는 람다분의 H. 뭐 람다는 P분의 H. 물질파 개점 쓰니까 뒤집힌 역수관계네. 그래서 N분의 1.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주양자수. 제일 처음에 1, 2, 3, 4 오비탈이 바뀌는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럼 얘는 1에서 2로 넘어가면 반지름이 4배. 1에서 2로 넘어가면 커집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근데 1분의 1에서 2분의 1로 커지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면 파장대는 또 점점 커지죠. 근데 운동량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돌다가 지구로 오면 올수록 빨라지는 것처럼 운동량은 저 멀리 좀 느리고요. 점점 커집니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원작 구조와 관련된 얘기 전부입니다. 자, 이래서 나온 얘기들이 쭉 정리가 됐고요. 아이고, 예제가 있었네요. 예제는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봐요.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정리해보세요. 자, 그 다음 방사선 혹은 방사선 붕괴. 자, 정체가 딱 3개밖에 없죠. 알파, 베타, 감마. 제일 처음에 찾은 게 헬륨 2, 4, 2 플러스. 얘들은 정체가 전자였죠. 그 다음 얘들은 전체가 전자기 파.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놈인지 체크하려면 우선 전기장 속에 넣어요. 그럼 지나갈 때 얘들이 휘어진다면 이쪽이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죠. 그 다음 얘들도 지나갈 때 휘어진다고 치면 이게 그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려 있으면 아이고 잘못 얘기했다. 무슨 전기장이니까 다시 할게요. 전기장을 딱 걸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쏩니다. 그러면 직진하는 게 있고 이쪽 급격하게 휘어지는 게 있고 이렇게 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거 휘어지면서 돌아오면 안 되고 이렇게 포물선 형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게 감마고 플러스를 향해 가는 게 베타고 얘들이 알파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자기장 속에 집어넣어도 또 비슷한 형성이 나옵니다. 직진하는 게 있고 급격하게 원으로 돌고요. 또 급격하게 원 궤도로 돌아가는 게 완만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항상 직진하는 거는 감마고 급격하게 휘어지는 게 베타고 완만하게 휘어지는 게 알파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다라고 생각하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들 질량이 크니까 완만하게, 질량이 작으니까 급격하게 휘어지고 전기장 속에서는 포물선, 자기장 속에서는 원 궤도를 돕니다. 그 다음에 투과열로 보면 감마는 무조건 다 뚫고요. 얘들은 가다가 금속판 정도나 막히고요. 알파는 종이 쪼가리에도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뚫고 막히는 게 겨우겨우 넣어진 게 납이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그게 전부 다 사람들이 납덩이를 한 20kg 이상을 국부 부위만 얼굴 못 가리고 몇 개 중요한 부위 가슴하고 이런 데만 딱 차고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납에 방사능이 유출이 되죠. 그럼 이렇게 돼 있고 알파 붕괴가 되면 알파 입자가 나오니까 NM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얘들이 번호는 2개, 질량은 4개가 줄겠죠. 근데 베타는 붕괴되는 게 2개가 있어요. 우선 P가 양성자가 중성자와 양전자로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양성자와 그냥 전자로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을 가지고 얘들은 베타 플러스 붕괴, 그 다음에 얘는 베타 마이너스 붕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는 항상 동일하니까 질량수는 그대로 가요. 근데 위에 베타 플러스 붕괴일 때는 번호가 어떻게 해요? 하나 줄죠. 양성자의 개수니까. 밑에는 양성자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번호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짝수로 변하는 것만 잘 보면은 알파냐, 베타냐까지는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번호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요걸 띄워놓고 전개하면 돼요. 감마는 항상 동시에 다 일어나고 그냥 에너지만 방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종류냐, 어떠한 붕괴를 하느냐까지는 이제 방사선 붕괴에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옆에다 쓸게요. 붕괴를 하게 되면 붕괴 곡선이 나옵니다. 붕괴 곡선. 그럼 제일 처음에 초기 값이 N0로 있고 붕괴하고 남은 것들은 점점 줄겠죠. 그죠?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방사능 물질인데 점점 주는데 이게 휘어진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때 딱 반이 되는 그 시간을 반감기라 부르죠. 그죠?
근데 이 커브 할 때 얼마나 잘하느냐 정도를 갖다가 알파 혹은 람다를 쓰는데, 람다를 쓸까요? 람다를 쓰고 이걸 붕괴 상수라 불러요. 정의는 시간당 깨지는 개수라고 정의합니다. 그것도 n분의 단위 개수당. 그 단위 개수당 얼마나 잘 깨지느냐를 가지고 하니까 깨지는 개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제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람다는 마이너스 n분의 1에 dt분의 dn이라는 형태로 나와요. 자, 그래서 붕괴 상수를 주느냐 반감기를 주느냐가 이제 수준이 달라집니다. 고등학생들한테는 반감기를 줘요. 그러면은 t초 후에 남은 것은 원래 거에다가 2분의 1의 몇 승이 되느냐지요. 반에 하면 승으로 가니까 전체 시간을 반감기로 나누는. 그럼 반감기의 2배면은 반의 반이 되니까 4분의 1승이죠. 2분의 1의 2승입니다. 그럼 반감기의 3배가 되면 반이 되고 또 반이 되고 그 다음 또 반이니까 승으로 가서 이렇게 나오는 게 고등학생 버전이고, 붕괴 상수라는 거는 이게 크면 클수록 시간당 잘 깨지는 거지요. 반감기는 크면 클수록 잘 안 깨지는 겁니다. 그게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고등학생 버전이 아니라 일반 물리 대학생 수준인데, 역시 처음 값에 익스포넨셜의 람다 t가 됩니다. 초람수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을 반감기로 딱 집어넣으면 이거하고 두 개 똑같아야 되겠죠. 2분의 1이 딱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람다의 t가 2분의 1이 된다. 달리 말하면 ln 람다 t가 ln2다. 양쪽을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관계 있어요. 서로 반비례 관계다. t를 주면 고등학생, 람다를 주면 대학생인데 두 개 관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붕괴 곡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걸리느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드하고 스트론디움이죠. 요드는 30일인가? 뭐 그렇고 스트론디움은 30년인가? 뭐 그렇고 거꾸로인가? 모르겠다. 여튼 그 두 개가 이제 방사능 물질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무위험한 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방사능 물질은 흘러가요. 됐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여기서 사이드로 빠질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얘기로 가면 psi. 파동 방정식하고 뭐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막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함수의 값을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확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 순간의 확률에다가 넓이가 실제 확률로 되는 거. 어쨌든 그 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양자역학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원래는 펜스가 있으면 펜스 높이보다 낮은 곳에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전자들, 물질이면 튕겨 나와야 되는데 전자는 파동처럼 움직여요. 그러면은 높은 위치에 에너지 있다더라도 얘들이 속으로 파고들어서 저 붕괴 곡선과 비슷하게 이렇게 확률적으로만 생각하면 여기는 있을 확률이 꽤 높고 여기는 점점 작아지고, 그런데 벽이 좀 얇으니까 그 너머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남아요. 그러면 벽이 열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요만큼.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진폭이 좀 줄어드는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막혀 있었어야 되는데 뚫고 그 너머로 나오더라. 즉 우리가 거실로 보면 그릇에 물을 반만 채워넣는데 물이 자꾸 해가지고 옆으로 새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걸 갖다가 구멍 뚫어놓은 현상이라고 해서 터널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터널링 효과, 구멍 뚫어놓은 효과인데, 이렇게 나온 게 아까 베타 붕괴죠. 핵 속에서 전자가 밖으로 평평 튀어나와요. 안에 가득 들어있는 양성자를 밀치고 떨어뜨려 놓고 전자가 밖으로 평평 나오는 거죠. 핵이라는 거대한 우물 속에 전자가 있다가 갑자기 평평 튀어나온 거죠. 그 벽을 뚫고 넘어간 이유, 그걸 갖다가 해석한 게 터널링 효과. 이게 이제 STM이라고 해서 전자 스캐닝하는, 표면을 스캐닝하는 그런 장치로 이제 현미경, 뭐 주사굴 현미경, 북에서는 그렇게 부르던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원리에 해당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이해만 하면 되고, 방사선 붕괴 종류만 이해하면 되고요. 그나마 복잡한 게 요거 미분방정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풀고요. 절대 못 풀 거니까 그냥 두 개를 외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물리, 방대한 얘기를 오늘 3개 다 합치고 조감도까지 다 해가지고 딱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다 계산하면 아마 20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20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쫙 달렸지만 여러분들은 끊으면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보세요. 두 번 안 되면 세 번 보시고요. 너무 빠르면은 끊어서 혹은 천천히 해가면서 보세요. 양이 작다라는 게 중요하고 핵심은 이 정도만 알면은 다 푼다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자주 하는 게 중요해요. 효율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림을 가지고 조감도를 가지고 큰 지도를 펼쳐가지고 가야 효율적인 접근 통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 조감도를 기반으로 해서 말로 연결하는 흐름으로 개념을 쭉 연결시키다 보면 물리, 일반 물리 전체 내용이 다 담겨 있을 겁니다. 제가 올해 리뉴얼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그런데도 시간은 조금 더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보더라도 제 이론 강의를 학원에서 안 들어도 충분히 내용을 될 만큼 제가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